사람들은 종종 묻지요. 만약 당신의 두 아이가 불길 속에 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냐고. 참으로 부질없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둘 다 구하려다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끔찍한 질문에 답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한 아이를 선택했고 다른 한 아이를 불길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40년 전 그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결혼한 지 9년, 아이 소식이 없어 텅 빈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밖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자꾸만 맴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 집 낡은 평상 위에 낡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내는 소리는 분명 살아있다는 신호였지요. 망설일 틈도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품으로 파고드는 작고 따뜻한 온기에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이 없는 서름을 속으로만 사귀던 지난 9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기겁을 하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덜컥 데려오면 어떡해? 그럼 이 추운데 그냥 내버려 둬요? 밤새 얼어 죽으라고? 일단 몸부터 녹이고 경찰에 신고하든 해야죠. 남편의 굳은 얼굴에도 저는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미음을 끓였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미음을 받아먹더니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오뚝한 콧날이며 야무지게 담은 입술까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정신 차려. 우리 먹고 살기도 팍팍한 거 알잖아.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건사해? 날 박는 대로 고아원부터 알아봐. 남편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 아이에게 온통 향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고아원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라 전체가 가난하던 시절이라 거리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이 넘쳐났지요. 기관마다 이미 아이들이 꽉 차서 받아줄 여력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소문 끝에 겨우 한 곳과 연락이 닿아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곳의 풍경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치질 않았습니다. 때가 낀 이불 위에서 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들. 그곳에 이 작고 예쁜 아이를 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마땅한 곳을 찾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겠다고 둘러댔지요. 그렇게 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아이에게 저는 도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분유값이며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았지요. 하지만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어주기만 하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심하던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무심한 척 곁눈질로 아이를 훔쳐보곤 했고
퇴근길에 딸랑이를 하나 사와서는 퉁명스럽게 건네기도 했지요. 도진이가 서툰 걸음마를 떼다 넘어지자 저보다 먼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주던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진이는 이미 우리 부부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문의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제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서류 절차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말에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을 깨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진이 그냥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어떻게 보내요? 저 아이도 이제 우리 눈치 다 보고 우리를 엄마 아빠로 아는데 얼굴도 모르는 먼 나라로 어떻게 보내요?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담배 연기만이 가득했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은 잠든 도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생신고할 서류나 알아봅시다. 그렇게 도진이는 온전히 우리 아들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왕이면 여자애를 데려오지 사내 놈은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라는 둥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귀를 닫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이 아이, 도진이는 분명 하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또 다른 기적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그리고 그 기적이 훗날 제 모든 것을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도진이를 우리 아들로 품에 안은 후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텅 비었던 집안 구석구석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지요. 남편은 퇴근하면 도진이부터 찾았고 밖에서는 무뚝뚝한 사람이 집에만 오면 아이와 씨름을 하며 영락없는 아들 바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업동이를 들이면 그 아이가 복을 물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 정말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도진이가 저희 집에 온 지 꼭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만 신것이 당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 들렀지요. 그리고 며칠 뒤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게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가까이 아이를 갖기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병원에서는 불임 판정을 내렸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살았는데 임신이라니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편은 저를 번쩍 들어안고 뱅글뱅글 돌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저희를 따라 박수를 치며 까르르 웃었지요. 저는 촛불을 끄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진아, 네가 우리에게 동생을 데려다 주었구나. 네가 바로 우리 집 복덩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희처럼 기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에 들러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친정엄마는 기뻐하시면서도
제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명혜야, 참 잘된 일이다. 그런데 너, 네 자식 낳으면 도진이는 눈에 차지도 않을 텐데 어쩌냐? 더 커서 상처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좋은 데로 입양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임신한 게 다 도진이 덕인데. 도진이도 내가 낳은 아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절대 차별 같은 거 안 해. 똑같이 키울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엄마의 걱정 어린 눈빛은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제 결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도진이에게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배가 불러 몸이 무거워져도 도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먹이고 잠들기 전에는 꼭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행여나 동생이 태어나면 사랑을 빼앗길까 불안해할까봐 도진아, 동생이 태어나도 엄마는 우리 도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속삭여 주었지요. 도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법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동생아, 빨리 나와. 형이랑 놀자. 하고 기특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저는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핏줄, 제 아이. 처음으로 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이름을 형진이라고 지었습니다. 형처럼 진국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현실은 제 다짐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형진이는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밤낮 없이 울어댔고 잠시도 제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자연스레 도진이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전에는 매일 함께 목욕하고 책을 읽어주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도진이는 그런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4살 터울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실감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진이는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곤히 잠든 형진이를 꼬집어 울리기도 했고 형진이가 가지고 놀던 딸랑이를 빼앗아 구석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좋게 타일렀습니다. 도진아, 동생이 아직 아가라서 엄마가 돌봐줘야 하는 거야. 우리 도진이는 착한 형이니까 동생 예뻐해줘야지. 응? 하지만 그런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형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도진이는 일부러 제 옆에 와서 큰 소리로 장난감을 부딪히거나 소리를 지르며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도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칭걸대는 형진이 때문에 지쳐있는 제 눈에는 도진이의 행동이 점점 미운 짓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도진이를 혼내려고 하면 제가 나서서 막았지요. 둘 다 제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양아들을 차별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두 아이를 키우는 느낌은 분명 달랐습니다. 어렵게 얻은 제 핏줄 형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했고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진이는 애틋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크면서도
가끔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도진이도 내 아인데 하며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노골적으로 도진이와 형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형진이부터 안아들고 뽀뽀를 퍼부었고 도진이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도진이가 형진이를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몰아세웠지요. 너는 형이라는 애가 돼서 동생 하나 제대로 못 봐줘? 저리 안 가?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 부딪혔습니다. 당신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진이도 아직 어린애예요. 당신 눈에는 형진이만 자식인 거예요? 그래, 형진이만 내 자식이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당신도 저 녀석 이제 짐스럽지? 핏줄도 아닌 애 때문에 내 자식한테 소홀한 거 아니냐고. 남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집안은 두 아이의 울음소리와 저희 부부의 고함소리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에는 늘 도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틈으로 남편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도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살 배기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듯한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미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금은 제가 낳은 아들 형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도진이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레 내밀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유치원에서 받아온 상장을 보여줘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형진이에 대한 과한 애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형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사다 안겼고 아이가 작은 재롱이라도 부리면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불균형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형진이에게 로봇 장난감을 사오면 저는 몰래 도진이가 갖고 싶어 하던 자동차 장난감을 사서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형진이에게 새 옷을 입히는 날에는 꼭 도진이에게도 새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아이의 마음속 허전함까지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진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늘 아빠의 기분을 살폈고 형진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5살 터울의 형이 1살 배기 동생의 눈치를 보는 기이한 풍경이 저희 집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저는 그런 도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남편과의 싸움에 지쳐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부정했지만 잦아지는 외박과 거짓말 속에서 저는 진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남편은 제 추궁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뭐가 어떻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은 잘못 없어. 그냥 내가 힘들어.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혀. 핏줄 걱정 없이 남 눈치 안 보고 내 자식만 오로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핏줄이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도진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라고 강요했던 제 욕심이 결국 남편을 집 밖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그 후로 저희 집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삼켜버리는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던 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작은 아파트 등기 서류와 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받고 내 아들 인생 좀 놔줘라. 걔도 이제 자기 자식 마음 편히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핏줄도 아닌 애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게 할 거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의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와 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혼 못해요. 하지만 그건 그저 허울뿐인 저항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두 아이를 건사하는 것은 벅찼고 저를 동정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주변의 시선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아니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 시어머니가 주고 간 집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두 아이는 온전히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삶은 전쟁 같았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도진이도 형진이도 제게는 똑같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혹여나 도진이가 상처받을까봐 입양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지켜주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자라난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고단함 속에서 그 균열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이제는 제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진이가 형진이와 다툴 때면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번은 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다가 형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둘을 잘 타일렀을 테지만 그날은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버럭 도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형이라는 애가 동생한테 양보도 못해? 왜 맨날 동생만 울리는 거야?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진이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진이는 엄마 미워 라고 소리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라리 그냥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저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남편이 떠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다 도진이 때문인 것만 같은 원망이 제 마음 한구석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도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놀이터 구석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 꼭 안아주며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도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제 볼에 뽀뽀를 하며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진이는 제게 점점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버거웠습니다. 이래서 남의 자식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아이다. 이 아이가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내 할 도리는 다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그 도리마저 저버리는 순간이 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이가 10살, 형진이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고 저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억척스러운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지요. 도진이는 나이에 비해 속이 깊었고 어린 동생을 제법 잘 챙겼습니다. 형진이는 여전히 장난꾸러기였지만 형을 곧잘 따랐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위태로운 행복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은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형진이가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핏줄인데 아비 없이 자라게 해서 고생시키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반면 도진이에게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것은 제게 족쇄 같은 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저녁 장사가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차려줘야 하는데 쌀독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 금방 다녀올게. 집 앞 슈퍼 가서 쌀이랑 두부만 좀 사올게. 둘이 싸우지 말고 얌전히 놀고 있어.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물건만 사고 바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슈퍼트 앞에서 이웃집 사람을 만나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 동네 굳은 일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수다를 떨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골목 어귀에서부터 무언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방향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쌀봉투와 두부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연립주택 2층, 저희 집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형진아,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내 아이들이 저 불길 속에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 도착한 소방대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주머니 위험해요. 지금 들어가시면 모두 다 위험합니다. 우리 애들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새끼들이 안에 있다고요. 저는 소방대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지만 그는 저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집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든 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어미로서의 처절한 본능이었지요. 저는 옆집 마당에 있던 수도로 달려가 제 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런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방대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불길이 치솟는 현관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고 뜨거운 열기에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가구들은 검은 숯덩이가 되어 타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불붙은 파편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진아, 형진아, 어디 있니? 엄마 왔다. 그때 안방 쪽에서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곳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 책상 밑에 웅크린 채로요. 어린 형진이는 겁에 질려 울면서 도진이의 품에 안겨 있었고 도진이는 그런 동생을 꼭 껴안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기에 그을려 얼굴은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살려달라는 간절한 눈빛. 도진이는 저를 향해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구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보는 순간 안도했지만 곧이어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데리고 이 불지옥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아이 중 누구를 먼저 데리고 나가야 하나? 이 끔찍한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불길이 저희 쪽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도진이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형진이를 빼내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제 핏줄, 제가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진이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진아, 괜찮아. 곧 소방관 아저씨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형진이를 안고 돌아서는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을 두고 나가는 엄마를 바라보는 도진이의 표정을,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그래서 더 가슴 아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 그 표정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돌을 던진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으로 한 아이를 선택했고 다른 아이를 불길 속에 버려두고 나온 어미였으니까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날 도진이가 지었던 표정만큼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끔찍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형진이를 품에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저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물,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건네주는 물을 받아 마시며 컥컥거리면서도 제 시선은 여전히 불타는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저 안에는 도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만약 도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형진이를 데리고 나온 직후 소방관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한 소방관이 까맣게 그을린 아이를 안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진이였습니다. 저는 형진이를 옆 사람에게 맡기고 도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도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신을 향한 기도가 뒤섞여 엉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린 끝에 의사는 도진이가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기를 많이 마셨고 팔과 다리 몇 군데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어쩌면 평생 아이의 몸에 남을지도 모르는 제가 남긴 상처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도진이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죽이라도 끓여 먹이려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침대맡에 주저앉아 도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진아, 괜찮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긴 도진이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 작은 손으로 저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변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이를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도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 형진이가 너보다 더 어리잖아. 그래서 동생부터 데리고 나온 거야. 널 버리고 온 게 아니야. 정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이는 제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쩌면 도진이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동생이 더 어려서라고 변명해도 그 10살짜리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의 선택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차이였다는 것을요. 그날 불길 속에서 엄마가 구한 것은 어린 동생이 아니라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저희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작은 월세방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가장 달라진 것은 도진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깜짝깜짝 놀랐고 제가 조금이라도 인상을 쓰면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마치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지워버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도진이의 팔과 다리에 남은 화상 자국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용하다는 피부관은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비싼 연고를 사다 바르고 여러 번의 치료도 받게 했지만 흉터는 희미해질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도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처럼 그리고 제 죄책감의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진이는 공부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과 놀지도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반면 형진이는 여전히 천방지축 장난꾸러기로 자랐습니다. 형이 공부만 하는 것이 답답했던지 자꾸만 형의 방문을 두드리며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빚 때문에 도진이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진이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필요한 학용품이나 책은 아무리 비싸도 사주었습니다. 제 딴에는 그것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형진이는 엄마의 관심이 온통 형에게만 쏠려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형진이가 도진이의 성적표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통 수로 가득한 성적표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형진이의 엉덩이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형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걸 찢어.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 울며 매를 맞던 형진이가 저를 노려보며 악을 쓰더군요. 엄마는 형만 좋아하잖아. 형은 엄마 친아들이고 나는 주온 자식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진이는 그 후로 공부에 아예 담을 쌓고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이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엇나가는 형진이를 어떻게든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제게서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친아들은 제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제게 위로가 되어준 것은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핏줄을 지키기 위해 도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결국 제 곁에 남은 것은 상처 입은 그 아이였고 제가 지키려 했던 아이는 제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제가 한 선택이 단지 한 아이의 몸에 흉터를 남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참 무섭도록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교복을 입는 청소년이 되었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억척스럽게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날의 불길이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흉터는 더욱 뚜렷한 모양으로 각자의 삶에 새겨지고 있었지요. 도진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어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도진이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리는 이유가 어쩌면 버림받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제게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값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노는 법도 없었습니다. 학교와 집 그리고 독서실만을 오가는 아이의 생활은 어른인 제가 보기에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고집하는 아이를 볼 때면 팔에 남은 화상 자국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흉터는 제가 아이에게 새긴 주홍 글씨와도 같았으니까요. 반면 형진이는 도진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이 빛날수록 형진이는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공부에는 아예 손을 놓았고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친구들과 싸움을 해서 무단결석을 해서 학교로 불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형진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려도 받고 화를 내며 매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 힘들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 형진이는 늘 똑같은 말로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는 형만 아들이잖아. 나는 그냥 귀찮은 짐이지. 형처럼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야 엄마 아들 해주는 거 아니냐고. 형진이의 비난은 틀린 말이 아니어서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도진이에게 느끼는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애썼습니다. 도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늘 아이의 편에 서서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것이 속죄라고 생각했지만 형진이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편애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형진이를 바로잡으려 할수록 아이는 제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더욱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간사한 것이 사람 마음이더군요.
처음에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제 핏줄인 형진이가 엇나가는 것이 더 마음 아프고 안쓰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저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했지요.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저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쳐가는 제게 위로가 되어준 것은 늘 도진이었습니다. 제가 형진이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 속상해서 울고 있는 날이면 도진이는 말없이 제 옆에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진이도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크면 다 철들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장학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속 썩이는 친아들보다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양아들에게 점점 더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제 삶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아주 서서히 도진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명문대학에 거뜬히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는 도진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 떡을 돌리며 자랑했고 제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거렸습니다. 그 무렵 형진이는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대학은커녕 졸업장도 받지 못하겠다는 아이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형진이는 집을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어설픈 불량배에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돈을 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형진이에게 지쳐갔고 그럴수록 도진이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도진이는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제 용돈을 챙겨주었고 틈틈이 집에 들러 굳은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그래, 나에게는 도진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저 녀석 형진은 그냥 내 인생에 없는 셈 치자는 못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불길은 도진이의 몸에만 흉터를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진이의 마음에는 열등감과 소외감이라는 깊은 흉터를 남겼고 제 마음에는 죄책감과 편애라는 뒤틀린 흉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상처를 끌어안은 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기댄 그 단단한 기둥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도진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도진이는 빨간 내복과 함께 두툼한 현금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서름과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는 아들의 다부진 손을 잡으며 저는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진이는 제게 든든한 기둥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도진이는 약속대로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주말이면 새로 생긴 맛집이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 외식을 시켜주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좋은 옷을 사주었습니다. 명절에는 두둑한 용돈을 챙겨주었고 휴가를 내어 저를 데리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호사를 아들 덕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음식 냄새에 절어 살던 제 삶이 아들 덕분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정말 잘 키웠어. 저렇게 효자도 드물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어깨는 으쓱해졌고 굽었던 허리도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지요. 도진이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수록 형진이는 제게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형진이는 지방에 전문대를 간신히 들어갔지만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 근처에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다며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면서요. 저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는 이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무슨 애 아빠가 되겠다는 거야. 당장 헤어져. 싫어. 나 그 여자 사랑해. 그리고 우리 이미 혼인신고도 했어. 형진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멋대로 가정을 꾸린 아들을 보며 저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형진이는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쩌다 저를 찾아오는 날이면 늘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너 오토바이 살 돈 좀 빌려줘요. 애 분유값이 없는데 1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형은 매달 나한테 용돈을 갖다 주는데 너는 어째서 네 어미 주머니를 털 생각만 하는 거냐? 네 마누라는 뭐 하고? 형이랑 나랑 같아? 형은 엄마가 다 해줘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갔잖아. 나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형진이의 원망 섞인 대꾸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형진이의 삐뚤어진 성격 탓으로 돌리며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진이는 유명 백화점 쇼핑백에 든 고급스러운 스카프와 두둑한 용돈 봉투를 건네며 저녁에 좋은데 예약해놨으니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진이와 약속 장소로 나가려는데 형진이가 웬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채 제 눈치만 살피는 여자가 형진이의 아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형진이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쪽은 됐다. 인사받을 생각 없으니 그만 가봐라. 난 네 형이랑 저녁 약속 있다.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형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친구랑 같이 작은 배달업체를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아, 네 눈에는 내가 돈 나오는 기계로 보이냐? 네 형은 어떻게든 내 짐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생일날까지 찾아와서 돈 타령이야. 아주 지긋지긋하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케이크 상자를 현관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형진이는 상처받은 얼굴로 아내의 손을 끌고 돌아섰고 저는 그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내 아들은 이제 도진이 하나뿐이야.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친아들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게는 번듯하고 효심 깊은 아들 도진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도진이에게 의지했고 형진이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이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도진이가 데려온 여자는 참으로 단아하고 반듯한 아가씨였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역력했지요. 저는 두말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엉망진창인 형진이의 결혼과는 너무나도 다른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결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진이는 조만간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고단했던 인생에 찬란한 행복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진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시킨 후 저는 뜬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 어떤 옷을 입어야 우리 아들 길을 살려줄 수 있을까? 예단은 어느 정도로 해야 상대 집안에서 우리를 얕보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의절한 형진이 생각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번듯한 아들 도진이와 그림처럼 예쁜 며느리가 될 아가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만간 날짜를 잡겠다던 상견례 소식은 한 달이 지나도록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도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아이는 늘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아,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정신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저는 아들이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니 허투루 준비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겠다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고 제가 거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목소리에는 늘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자랑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혹여나 파혼이라도 당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며느리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에 이 결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상황을 알아볼 요량으로 도진이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혹시 여자친구와 함께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앞 찻집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도진이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약혼녀인 그 아가씨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밝았고 헤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는 척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곁으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노부부가 다가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며느리감의 부모님, 즉 제 미래의 사돈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마주치다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릴 겸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면 갈수록 그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진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낯선 아주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봉투,
그것은 누가 봐도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첩장 겉면에 적힌 혼주의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 유명해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잘 차려입은 또 다른 노부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며느리감의 진짜 부모님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와 있던 낯선 노부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먼저 와 계셨군요. 식사하러 가시지요. 좋은 곳 예약해 두었습니다. 사돈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천둥소리처럼 박혔습니다. 그럼 저분들이 도진이의 부모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감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 누구냐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이쪽은 누구신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도진이가 황급히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제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지나가시는 길에 저를 보시고 아는 척을 좀 하셨네요. 어머니 친구분, 그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함과 모멸감에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진이는 허둥지둥 양가 부모님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차가 떠나려는 순간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차 앞으로 달려가 도진이를 붙잡았습니다. 도진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설명 좀 해봐. 제 고함에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여자와 그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도진이의 가짜 부모 행세를 하던 노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도진이 엄마예요. 제가 이 아이를 업어 키운 엄마라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대체 누구세요?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근처의 한적한 골목으로 갔습니다. 저는 붙잡힌 손을 뿌리치며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은 누구고 왜 네가 나를 모르는 척해? 제 울음 섞인 절규에 도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들더군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제 진짜 친부모님이세요. 제가 힘들게 찾았고 앞으로 제가 모실 분들이니 더 이상 어머니는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친부모라니 평생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에게 친부모가 있었다니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는 그런 저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바보인 줄 아셨어요?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 어릴 적 불이 났을 때 형진이를 먼저 데리고 나갔을 때부터 이미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닌 것쯤은 알게 되었어요. 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히 꺼내보지도 못했던 그날의 기억. 저는 그 기억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제 아들은 그날의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친엄마라면 둘 다 데리고 나갔겠죠. 아니면 둘 다 구하지 못할 망정 형진이만 데리고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사실을 제게 통보하는 듯한 건조하고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진아, 앞으로 저 어머니 아들 아니니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키워주신 건 돈으로 갚겠습니다. 저도 친부모님 찾기 전에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으니 그 마음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제게 베풀었던 모든 효도가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맛집에 데려가고 여행을 보내주고 용돈을 챙겨주었던 그 모든 따뜻한 시간들이 사실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핏줄인 형진이마저 내치면서까지 의지했던 내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자 내 삶의 자랑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가 가장 아파하는 과거의 잘못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꺼내들어 제 심장을 찌르고는 떠나버린 겁니다. 그 후로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허무함,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 인생은 송두리째 거짓이었구나. 며칠 뒤 제 통장으로 김도진이라는 이름으로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키워준 값. 아들은 정말로 저와의 인연을 돈으로 계산해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돈은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수소문 끝에 도진이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아픈 고급 차들로 가득했고 잘 차려입은 하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쫓겨나다시피 예식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서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는 아들의 모습, 그 옆에는 진짜 친부모가 서서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몰래 훔쳐보는 이름 없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하얀 리무진이 아들 부부를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통장에 찍힌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돈을 쥐고 있으면 평생 도진이에게 버림받은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닐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내쳤던 또 다른 아들, 형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휴대전화를 들어
형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한참 만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진아, 나 엄마다. 지금 어디니? 저는 그 돈을 들고 형진이가 살고 있는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아들의 얼굴은 그새 더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가져라. 이걸로 사업 제대로 한번 시작해봐. 형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통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돈이야?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차마 도진이에게 버림받고 받은 돈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 눈물을 본 형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렸던 아들이 이제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참으로 지독한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형진이는 제가 건넨 돈으로 작은 배달 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했던 아들의 모습 속에는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성실함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형진이는 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들을 믿어주지 않고 형의 그늘에 가두어 버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한 대로 시작했던 것이 2대가 되고 3대가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도 1~2명씩 늘어났습니다. 형진이는 사업이 안정되자 제게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될 수 없어 한사코 거절했지만 형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며느리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걔도 엄마 모시고 싶대요. 며느리는 제가 그토록 못마땅해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 집에 들어간 첫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다 제 탓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나마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평범한 할머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이 아들 부부는 아이를 2이나 더 낳아 어느새 3남매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진이와 함께 살 때의 삶은 편안하고 풍족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리는 듯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지요. 하지만 형진이네 집에서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저녁이면 아들 내외와 함께 둘러앉아 소박한 밥을 먹는 일상. 그것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진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로 돌아갔고 저는 제 핏줄인 형진이의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제가 부린 과한 욕심이 모든 것을 뒤틀어 놓았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가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문득 도진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친부모 곁에서 그리고 좋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요. 제가 주었던 상처는 모두 잊고
이제는 웃으며 살아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제게 주었던 배신감과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미안함입니다. 그 어린 것이 평생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아파하며 살았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날의 화재가 아니었다면 도진이는 평생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제 아들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도진이에게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 죄책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불타버린 옛집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상 자국이 생기기 전에 해맑은 도진이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의 어린 형진이가 제 양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불길 속에서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더 용감했더라면, 조금 덜 이기적이었더라면 두 아이 모두를 구하려다 함께 위험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다면 도진이에게도 형진이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제 선택은 이미 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 동안 제가 저버렸던 아들 형진이의 곁에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곁에서 조용히 제 죗값을 치르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아들을 버리고 양아들을 지켰지만 결국 두 아들에게 모두 버림받았던 그리고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제 기나긴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